제랄드 크로아젯. 그는 1909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가 굉장히 아기였을 때요. 부모가 손에 물건을 각각 쥐어주게 되면 어떤 물건에는 얘가 굉장히 웃기도 하고 어떤 물건에는 막 울기도 하고요. 아이 같지 않은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들은 처음에 이 반응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왜 물건을 집을 때마다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 알 수 있게 됐죠. 놀랍게도 이 아이는요, 물건을 손에 잡으면 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던 그 주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쪽집게처럼 알아맞힐 수 있었어요. 그런데 1900년 당시에 이걸 알게 된 부모가 아이에게 마귀가 들렸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혹시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우리 아이가 해를 입을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걸 비밀에 붙이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어릴 때 특이한 사항을 자신의 그 어떤 초능력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가 그렇게 살다가 청년이 되었죠. 그러다 동네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업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한 시계방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시계방 주인한테 얘기하죠. 저기 제가 직업을 좀 구하러 왔는데 여기 자리 있나요? 자, 그랬는데 주인이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뭐 이 친구 일 좀 하겠어? 하다가 자네 지금 좀 바쁘니까 이 물건 좀 들고 있게 하고 자를 건네게 된 거예요. 정말 너무나 우연히 이 자 좀 들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건네준 거죠. 그런데 이 자를 받아든 제랄드가 이 자는 어려서 아버지한테 선물 받으신 거네요. 앞으로는 아들한테 주실 거죠? 라고 맞추게 되는 거예요. 헉! 내 시계방에 처음 온 사람인데 내가 아끼고 있던 물건에 대해서 다 맞춘 거잖아요. 뭔가 신기했다고 생각한 시계방 주인이 그에게 일자리를 줍니다. 자,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특출나게 발휘하진 않았어요. 그는 그곳에서 일이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에 참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게 돼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렇다 할 만한 직업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생각한 게 그래, 그냥 나한테 있는 이 신비한 능력으로 먹고 살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경찰서를 찾아다닙니다. 경찰서에 가서 수경님, 저는요 이 물건을 만지면 이 물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신상을 알 수 있다니까요. 처음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찰서의 형사들이 작은 가방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봤고 그가 우연히 그 물건에 손을 댄 순간 그 물건이 잔혹하게 피살당한 한 연인의 유품이라는 걸 알게 됐죠. 수경님, 이 물건 이거 있잖아요, 목걸이. 이거 그 여자가 마지막에 몸에 지니고 있었는데 그 여자 이 목걸이 하고 피살당했죠? 게다가 그 피해 현장에는 피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퍼졌던 것 같은데 침대 시트가 구겨져 있었고요. 그는 한 번도 참여하고 본 적도 없는 범행 현장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형사들이 깜짝 놀랐죠. 자, 그리고 형사들은요. 아무리 그래도 야, 너 이거 봐봐. 너 이거 보고 그러면 이 물건을 가지고 있던 그 여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니 누가 이 여인을 해쳤는지까지 너 알 수 있겠어? 라고 하자 그는 조금 더 그 물건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스티븐슨이 죽였어요.
라고 바로 범인의 이름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했던 게 뭐냐면 당시의 형사들이 이 여자의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름에 스티븐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 제랄드로부터 스티븐슨이 어떻게 이 여인을 살해했는지 모든 정보를 디테일하게 듣게 돼요. 살해 현장에 직접 가지도 않은 이 사람한테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스티븐슨을 추구해서 그로부터 모든 범행의 자백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자, 그는 네덜란드의 한 시에 있는 아파트에 강도가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전 가족을 살해하고 금품을 털어 도망간 사건을 맡게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이 현장에 범인의 지문 또한 없고 이렇다 할 증거물도 없는 거예요. 단서라고 하면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에 붙어있는 몇 가닥의 실오라기 뿐이었어요.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에 3년 동안 붙어 있었고요. 아무리 해도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거의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지기 직전, 제랄드는 경찰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등장하고 여기에 참여하게 되죠. 그는 이미 그때 자신의 초능력으로 범죄 사건의 90% 이상의 정확성을 보여왔고요. 실종 사건의 80% 이상의 정확성을 보여왔어요. 그래서 이미 명성이 자자한 상태였죠. 제랄드가 이 강도 사건에 대한 것을 이야기로만 듣고 유일한 증거품이었던 그 실을 손에다가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동안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지도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는 그 지도에서 정확하게 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범인은 32살의 구두공입니다. 이마에 동전만한 점이 있어요. 이 말을 들은 형사들이 재빨리 현장으로 찾아가게 되죠. 그때만 해도 이미 형사들은 그의 말에 신임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머리에 동전만한 점이 있는 한 범인을 체포하게 돼요. 범인은 다행히 빠르게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여기 지금 제랄드가 계속 참고 사진 속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캔사스 주립대학의 정치학 교수 월터 씨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24살 먹은 아주 예쁘게 생긴 딸이 있었죠. 그런데 이 딸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실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리고 나서 도저히 딸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전국에 딸의 사진을 붙이고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갖은 노력을 들여서 이 딸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딸의 행방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평소 알고 있었던 심리학자 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딸을 찾아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교수는 제랄드를 소개합니다. 자, 연락을 받은 제랄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따님이 지금 잔디 위를 달리고 있어요. 육교를 건너가네요. 주변에 상점이 많이 있어요. 한쪽에 물이 있고 부둣가도 보이고 근데 따님이 그곳에서 붉은 트럭에 올라타네요. 다행입니다. 따님이 6일 뒤에 연락이 올 거예요. 응? 뭐야? 그런데 정확히 6일 뒤 아버지가 아침에 잠을 깨고 일어나서 전화를 걸려고 거실에 내려갔는데 그곳에 딸이 앉아 있는 거예요. 딸은 실종 8주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제랄드가 해결했던 또는 조언을 줬던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그는요,
미국과 유럽에서만 명성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가 일본 사건을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 일본 경찰이 이제 계속 사건을 맡았었던 일이었는데 일본의 자바현 이치하라에서 한 행방불명된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사실 나중에 댐에서 시체가 돼서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이 일 또한 제랄드가 해결한 일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 실종이 됐는지 또는 실종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런 일들을 해결해주고 다니는데 살해를 받지 않는데요. 아주 어려운 사건, 그리고 뭐 크고 작은 실종 사건까지 총 5천여 개의 사건을 해결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해외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원정을 다닌다고 합니다. 왜요? 왜요? 왜 돈을 안 받아요? 1980년 그는 사망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네덜란드에서 가장 뛰어났던 초능력자로 인정받고 있어요. 실제로 그가 경찰과 콜라보해서 해결한 사건들로 인해서 당시 네덜란드의 강력 범죄가 급격하게 감소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2명의 아이가 아버지와 비슷한 초능력을 물려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2 아이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회를 위해 경찰과 함께 자신의 능력을 범인을 잡는 데 쓰고 있다고 합니다.